한 고대 종족이 수십만 년간 빙하기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유라시아 대륙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했습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이었습니다. 뇌 용량은 현생 인류를 뛰어넘었고 성인 남성 한 명이 맨손으로 거대한 곰을 제압할 만큼 압도적인 피지컬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들은 대체 왜 지구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약 4만 년 전 유럽과 서아시아 전역에 퍼져 살던 네안데르탈인의 흔적이 화석 기록에서 일제히 끊기기 시작합니다. 대륙을 호령하던 최강의 피지컬이 오히려 멸종의 방아쇠가 되었고, 소멸의 진짜 열쇠는 전쟁도 재난도 아닌 그들의 몸과 사회 구조 자체에 이미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화가 내린 혹독한 심판과 사라진 종족이 현대인의 몸속에 남긴 마지막 유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동이 트기 전 선명하게 잠에서 깨는 아침, 혹은 먹는 양에 비해 유독 살이 잘 붙거나 집안 어르신 중에 당뇨를 앓는 분이 유독 많은 가계도를 가진 분도 계실 테죠. 우리는 보통 이런 현상을 노화나 체질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 현상들의 뿌리를 유전학이라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4만 년 전 지구상에서 사라진 한 종족의 흔적에 도달하게 됩니다. 2010년 독일 라이프치히에 자리한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학 연구소 스반테 페보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학계를 뒤흔든 논문 한 편을 발표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석회암 동굴에서 발굴된 네안데르탈인의 뼈에서 추출한 고대 DNA를 현대인의 게놈과 정밀하게 대조한 결과였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현대인의 DNA 속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평균 1에서 4%가량 섞여 있었던 겁니다. 1000명이 모인 강당을 떠올려보면 그중 최대 40명분의 유전자 조각이 멸종한 종족에게서 건너온 셈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는 결코 섞이지 않았다는 기존 학설을 단번에 뒤집었고, 페보 박사는 훗날 이 공로로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유전자들이 화석처럼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수십만 명 규모의 유전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흥미로운 패턴을 포착합니다.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생체 리듬, 지방을 효율적으로 비축하는 대사 체질, 특정 병원체에 강하게 반응하는 면역 체계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변이와 뚜렷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빙하기의 짧은 낮에 적응하느라 새벽부터 움직여야 했던 그들의 생체 시계가 수만 세대를 관통하여 스마트폰 알람보다 먼저 현대인의 아침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4만 년 전 멸종한 종족의 유산이 지금 우리의 수면 패턴과 체형, 그리고 면역력까지 좌우하고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대한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현대인의 유전자에 자신의 흔적을 아로새길 만큼 활발하게 교류했고, 뇌 용량은 현생 인류보다 오히려 컸으며 성인 남성 한 명이 맨손으로 곰을 제압할 만큼 강인했던 종족. 그토록 완벽에 가까운 생존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그들은 왜 독립된 하나의 종으로서 지구에서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 답의 첫 번째 실마리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주었던 바로 그 몸에서 발견됩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름은 1856년 독일 뒤셀도르프 인근 네안더 계곡에서 처음 발견된 두개골 화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석회암 채석장 인부가 동굴 바닥에서 꺼낸 뼈조각 한 점이 인류 진화학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유럽과 서아시아 전역에서 쏟아진 화석과 유물들은 이 종족의 실체를 서서히 드러냈고, 그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했던 열등한 원시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평균 뇌용량은 약 1600cc, 현생 인류의 평균보다 주먹 반 개 분량이 더 큰 셈입니다. 골격은 같은 키의 현대인보다 훨씬 두껍고 치밀했으며, 팔다리의 근육 부착 흔적은 오늘날 올림픽 역도 선수의 버금가는 근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런 체격으로 그들은 동굴곰이나 털꽃불소 같은 대형 맹수를 짧은 창 하나로 상대했습니다. 원거리 투척이 아니라 짐승의 숨통에 직접 창끝을 꽂는 근접 사냥 방식이었죠. 화석에 남은 골절과 타박상의 패턴이 현대의 로데오 선수와 닮았다는 연구 결과는 그들의 전투적인 삶을 생생하게 증명해줍니다. 피지컬만 압도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작나무 껍질을 정교하게 가열해 천연 접착제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돌라를 나무자루에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이 공제등은 온도를 섭씨 300도 이상으로 정밀하게 조절해야 가능한 기술로 단순한 본능이 아닌 추상적 사고의 증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굴벽에 남은 안료 자국과 조개 껍데기 장신구는 그들에게 상징적 표현 능력이 있었음을 시사하기까지 합니다. 수십만 년간 빙하기의 극한을 버텨낸 강인한 체력, 맹수를 정면으로 상대하는 용맹함, 도구를 설계하는 지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뇌는 더 컸고 몸은 더 강했으며 불을 다루고 도구를 만드는 기술까지 보유했던 종족이 왜 호모사피엔스와의 공존에서 패배해야 했을까요?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그 압도적인 근육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빙하기 유럽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하는 혹한이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수개월간 이어졌고, 눈과 얼음이 대지를 뒤덮으면 식물성 먹거리는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이 극한 환경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압도적인 피지컬은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근육은 지방보다 유지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고 인류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의 골격과 근육량을 복원해 계산한 결과 그들은 같은 체중의 호모사피엔스보다 하루에 약 350kcal를 더 소비해야 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매일 추가로 먹어야만 몸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사냥감이 풍부한 시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빙하기가 극심해지며 대형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이 높은 유지비는 곧바로 생존의 목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사냥 방식도 연비를 악화시켰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투창기와 같은 원거리 도구를 개발해 비교적 안전한 거리에서 사냥감을 쓰러뜨린 반면 네안데르탈인은 짧은 창을 들고 짐승에게 직접 달려들었습니다. 사냥 한 번에 소모되는 에너지는 훨씬 컸고 부상 위험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찢어지면 회복 기간 동안 사냥에 나설 수 없었고 그 사이에도 근육질 몸은 어김없이 칼로리를 요구했습니다. 에너지를 벌어들이는 효율은 낮은데 지출은 멈출 수 없는 구조. 현대 경제학의 언어로 바꾸면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 기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네안데르탈인의 소규모 집단은 더 넓은 영역을 돌아다녀야 했고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까지 급증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강인한 신체를 굴리기 위한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연비만으로 한 종족이 통째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연비보다 더 근본적인 또 하나의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치아 화석 단면에는 나무의 나이테처럼 성장선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 인류학자들은 이 미세한 줄무늬를 하나하나 세어가며 그들의 성장 속도를 역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아이의 이빨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자라났고 대략 6살이면 영구치 형성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치아 발달은 전체 신체 성숙과 밀접하게 연동되므로 이는 곧 네안데르탈인이 6살 전후로 이미 성인에 준하는 역할을 떠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사피엔스의 아이들은 10살이 넘도록 어른의 보호 아래 머물렀습니다. 언뜻 보면 비효율적인 전략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먹여 살리는 데 드는 비용이 2배 가까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나 이 길고 느린 유년기에 결정적인 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어른들 곁에서 복잡한 언어를 익히고 도구 제작 기술을 관찰하고 집단 사냥의 전략을 몸에 새길 시간을 얻었습니다. 당장의 생산성은 떨어졌지만 지식과 경험이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세대를 넘어 축적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네트워크의 규모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지에서 발견되는 석기 원료의 이동 범위는 대부분 반경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 머뭅니다. 그들은 12명에서 20명 안팎의 소규모 혈연 집단으로 살았고 다른 집단과의 교류 흔적은 극히 드뭅니다. 사피엔스는 달랐습니다. 유적에서 발견된 조개 껍데기 장신구와 흑요석 도구의 원산지를 추적하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집단 사이에서 물자와 정보가 오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 느슨하지만 끈질기게 연결된 거대한 사회적 웹을 구축하고 있었던 셈이죠. 짧은 유년기는 지식의 깊이를 제한했고 닫힌 네트워크는 정보의 폭을 차단했습니다. 기후가 급변하거나 사냥감이 사라졌을 때 작은 집단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해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체의 힘은 강했지만 종 전체의 적응력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개체수가 급감하며 네안데르탈인은 서서히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약 5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떠나 유럽과 서아시아로 밀려든 호모사피엔스의 물결은 이미 쇠약해진 네안데르탈인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해갔습니다. 오랫동안 학계의 주류 가설은 단순했습니다. 더 영리하고 수가 많았던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전쟁과 경쟁으로 몰아내어 멸종시켰다는 대체 가설이었죠. 강한 종이 약한 종을 밀어내는 직관적이고 잔혹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인공이 된 스반테 페보 박사의 연구는 이 서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고대 DNA 분석 기술을 개척한 그의 팀은 현대인의 게놈 속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명확히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두 종이 단순히 영역을 놓고 싸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유전자를 섞었다는 결정적 물증이었습니다. 전멸이 아니라 흡수, 칼날이 아니라 포옹이 진실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물론 모든 만남이 평화로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유적에서는 폭력의 흔적도 발견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유전학이 가리키는 큰 그림은 분명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인구는 이미 수천 명 수준으로 쪼그라든 상태였고 그에 비해 아프리카에서 쏟아져 나온 사피엔스의 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작은 개울이 거대한 강에 합류하듯 소수의 네안데르탈인은 다수의 사피엔스 집단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그 비율은 점점 희석되었으며 어느 시점에서 네안데르탈인이라 부를 수 있는 독립된 집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멸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극적인 이미지와 달리 실제 과정은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한 종족이 전쟁터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종족의 품 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아내린 그들이 남긴 유전적 유산은 수만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현대인의 삶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202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UCL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공동 연구팀이 약 50만 명의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추적한 것은 현대인의 일상적인 습관과 질병 경향 속에 숨어있는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였습니다. 분석 결과 아침 일찍 눈이 떠지는 이른바 아침형 인간 성향이 네안데르탈인 유래 유전자 변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빙하기 유럽의 낮은 한여름에도 16시간이 채 되지 않았고 겨울이면 8시간 남짓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짧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최대한 움직여 먹이를 확보해야 했던 그들에게 새벽에 눈을 뜨는 생체 시계는 생존 그 자체였던 셈이죠. 문제는 이 생존 전략이 현대 환경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혹한기를 대비해 섭취한 칼로리를 최대한 체지방으로 비축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언제 다음 사냥이 성공할지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에너지를 아끼는 유전자는 곧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현대인에게 이 형질은 전혀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음식이 넘쳐나는 21세기에 에너지를 비축하는 몸은 비만과 제2형 당뇨의 위험을 끌어올리는 시한폭탄이 되었습니다. 빙하기의 생존 무기가 편의점과 배달앱의 시대에 질병의 씨앗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면역 체계에서도 이중적 유산은 계속됩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은 면역 관련 유전자 변이 일부는 특정 감염병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을 제공했지만 또 다른 변이는 자가 면역 질환이나 과도한 염증 반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라진 종족의 마지막 선물은 축복과 저주가 한 몸에 얽혀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세 가지 구조적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육질 몸이 요구하는 막대한 에너지 비용, 6살이면 끝나버리는 짧은 학습 기간, 그리고 20명을 넘기지 못하는 폐쇄적 네트워크. 이 세 가닥의 밧줄이 동시에 조여왔을 때 개체 하나하나의 강인함으로는 종 전체의 몰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독립된 하나의 종으로서 네안데르탈인은 진화의 심판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교묘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패배한 종족의 유전자가 승리한 종족의 생존을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수십만 년간 빙하기 유럽에서 갈고 닦은 면역 체계는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밖의 낯선 병원체와 맞서 싸울 때 결정적인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열대 환경에서 진화한 사피엔스의 몸에는 유라시아의 추위와 질병에 대항할 무기가 부족했고 교배를 통해 건너온 네안데르탈인의 면역 유전자가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열쇠를 사라져가는 종족이 건네준 셈이었죠. 추위에 버티는 능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하 지방의 분포와 대사 효율을 조절하는 유전자 변이 중 상당수가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온난한 기후에 적응해 있던 사피엔스가 빙하기의 유럽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복당한 종족의 유전적 기여가 깔려 있었습니다. 정복자는 피정복자의 무기를 빌려 새로운 대륙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유전학계에서는 현대 인류가 빙하기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적 유산 없이는 훨씬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종으로서는 사라졌지만 유전자라는 형태로 그들은 인류의 몸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멸종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가 강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재정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 보고서입니다. 뇌가 크고 몸이 강하고 도구를 만들 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빙하기라는 무대 위에서 진화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기준은 개체의 완력이 아니라 종 전체의 유연성이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객관적인 스펙으로만 보면 네안데르탈인에게 밀리는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체력도, 뇌 용량도, 극한 환경에 대한 물리적 적응력도 뒤처졌습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은 이유는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배척하지 않고 품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제거하는 대신 교류하고 교배하고 상대의 유전적 장점을 자신의 것으로 흡수했습니다. 낯선 유전자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 다양성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인류가 빙하기를 관통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4만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순혈주의와 폐쇄적 네트워크는 단기적으로 집단의 결속력을 높여줄 수 있지만 환경이 급변하는 순간 적응력의 부재로 돌아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근육의 크기가 아니라 닫혀있던 문이 결국 스스로를 가두었다는 사실 그 자체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침에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지시나요? 아니면 먹는 것에 비해 유독 살이 잘 붙는 체질이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4만 년 전 빙하기를 함께 건너온 네안데르탈인이 여러분의 몸속에 남긴 마지막 인사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질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